자, 이런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을 때 행비제한 특례 규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앞 시간까지 원칙까지 설명드렸죠? 네, 자, 특례 2번 258페이지 딱 중간에 큰 2번 특례 이 부분을 제가 그 순서 그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설명드리면서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드리십시오. 이제 교재는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봐주시고요. 자, 우리는 대지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을 때 행비제한 특례 규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죠. 도로가 있고요. 네,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준주거지역에 700,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에 걸쳤어요.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에 걸치게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은 이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을 적용합니까?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 그 자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계산 문제보다는. 조문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어떤 용도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그중 가장 넓은 지역, 준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그죠? 가장 넓은 지역이죠. 가장 넓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은 가중평균 건폐율하고 가중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구할까? 그 밑에 공식이 나와 있다고. 근데 그 공식을 보는 순간 좌절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거라고, 이런 거는. 제발 그런 거 좀 연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한번 보세요. 바로 해드릴게요. 준주거지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조례로 허용하는 건폐율이, 준주거지에 조례로 허용된 건폐율이 7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로 정한 건폐율은 60이에요, 60. 용적률은 5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 용적률은 400이에요, 400. 일종 일반 주거지역, 55국에 6657. 건폐율은 얼마죠? 6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례로 허용하는 건폐율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50일 수 있죠? 60% 이하에서 정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잖아. 그 일종 일반 주거는 얼마입니까? 20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용적률은 20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150이 허용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가중평균 건폐율을 구하겠습니다. 한 번 딱 보시면 돼, 한 번. 한 번만 딱 보면 돼. 누구나 될 수 있다니까. 가중평균 건폐율이란 각 용도 지역에 걸친 면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건폐율 평균을 구할 때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건폐율 평균을 구하는 것을 가중평균 건폐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라고 하는, 면적이 서로 다르니까 그 면적 비율을 반영하는 건폐율 평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중평균 건폐율은 구하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 딱 한 번 보면 돼요.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그중에서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얼마입니까? 700. 준주거지에 걸친 700제곱미터 대지에 조례로 허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조례로 허용된 건폐율은 60이잖아. 700 곱하기 60 더하기 일종 일반 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300이죠? 300제곱미터 대지에 조례로 허용하는 건폐율은 얼마죠? 50. 300 곱하기 50. 이게 가중평균 건폐율이에요. 딱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산수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면 이 조문을 이 자체를 못 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공식을 뽑아서 외우고 이 조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억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한두 번 문제 풀 때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 그 비법이라니까.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그 대지의 집지율대 근표로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고 건축지하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의 건축지한 규정이죠. 이걸 2주 지나서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한 10번 정도 반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용적률 값입니까? 근표율 값입니까? 이 근표율 값 자리에 주어진 용적률을 700 곱하기 400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용적률이 150이죠? 300 곱하기 용적률 150은 가중평균 용적률이 되는 거야. 어려워요? 할만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씩 해결되면 우리 앞에 자격증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잖아. 이걸 하면은 자격증이 이만큼 보이기 내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돼, 특례가 허용됩니다. 그 특례도 순서로 외워버리세요, 이걸. 순서를 처럼 외우세요. 집중. 한번 봐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거기가 걸쳐서 이렇게 걸쳤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들이 걸쳤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그 자체를 외워요. 제일 먼저 고도 지구에 걸쳐버리면,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 지구에 걸친 거 맞죠? 걸쳐버리면 면적을 안 따져. 330, 660 필요 없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들에 걸쳤을 때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 지구에 걸치면 제일 먼저 이걸 외워야 돼. 고도 지구에 건축물의 일부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 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지금 현재 건축하는 이 건축물은 당연히 고도 지구에 적용이 될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건축자를 받아. 그리고 이 대지에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이 대지에도 고도지구 기준이 되니까 그 최고한도, 결정고시 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자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 건축된 건축물과 그 대지에 앞으로 건축할 건축물 모두가 고도지구에 의해서 높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우는 거야. 특례 1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대지가 두 개에서 용도지구에 걸치더라도 330 어쩌고 저쩌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를 외우시라고.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를 치면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외웠죠? 두 번째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적에 걸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을 때 방화지구.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두 번째는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기법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대지가 걸친 경우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대지가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렇게 하면 틀려요. 알겠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구에 걸쳤을 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두 번째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과 밖에 걸친 경우.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아닙니까? 이때는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건축물 전부를 무슨 구조로 해야 됩니까? 내화 구조. 방화지구가 뭐죠? 화재를 예방할 몫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 건축에서 배우잖아.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합니다. 내화 구조. 내화 구조가 뭐죠? 견딜래 불화니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를 건축하라 이 말이라. 건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에 따라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내화 구조를 건축하라 그 뜻이야. 그럼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대신에 대지에는 방화지구 구조를 적용 안 하는 거야, 대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은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는 방화지구 구조를 적용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내화 구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지에는 방화지구 구조를 적용되지 않으니까 건물만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안과 밖 전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도록 건축을 하면은 이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 없이 또 외우고 막 그래. 이해 못하면은. 그리고
불연 재료를 써야 돼요. 불연이 뭐죠? 불에 연소되지 않는 건축 재료를 쓰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학원 위에, 이거 책상 위에 원목입니까? 위에 있습니까? 못이 칠해져 있죠? 이게 전부 방염 처리예요. 방염 처리. 이 불 잘 타지 않는다고. 아니, 쉬는 시간에 더 연습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 벽도, 문도, 이거 방염 처리 다, 학원은 다 방염 처리해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소가 확산되면 사람이 많이 희생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학원은 방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염 처리 필름 다 발라야 돼요. 이 불 잘 타지 않는단 말이야. 연습하지 말고. 이해가 됐죠, 이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거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도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건물 말고 그 대지 안에 다른 건물을 지어도 고도지하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방화지구는 건축물 전부와 방화지구 건축물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할 때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과 구조로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단 봐요.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됐어. 무슨 벽? 방화벽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밖의 건물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주 안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내부 구조로 안 해도 돼요. 방화벽으로 막으면은. 여기까지 됐죠? 이걸 책 보고 연구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통째 외워버리면 끝난 건데, 한 방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 지역과,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 아무거나 하면 돼. 준주거 지역에 걸쳤다고 하자. 녹지 지역에 700조보다 걸쳤고 준주거 지역에 300조보다 걸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 지을 때 건폐가 용적률, 건축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해.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면 이걸 외워요.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면 이걸 외우라니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이다. 각각의 용도지역, 제각각.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 건축제한 규정을, 그 밖의 용도지역은 그 밖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제각각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앞으로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뭐죠? 각각의 용도지역이야.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적용해야 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원칙.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보세요. 녹지지역에 1000제곱미터 대지가 녹지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칠 수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치게 됐어.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원칙대로 하면 각각이잖아요. 걸쳤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 맞죠? 이 조문을 외우라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다. 그 말은 원칙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있으면은 전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준주거적 기준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330도 이하, 100평이 안 되는 녹지는 넓은 용도 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기준을 정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도 이하, 100평이 안 되는 녹지에 걸친 땅은
보존하겠습니까? 넓은 용도적 기준에 따라서 개발을 허용합니까? 넓은 용도적 기준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게 된 거예요. 조문을 외워야 돼. 한계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쓸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이고,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그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녹지지역이에요. 이게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또 안 같다. 또 안 같다니까?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녹지적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해서 내부 구조를 건축해야 되고,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그 대지에도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녹지적이라. 녹지적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그래도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제한을 받는 거고, 녹지적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건축물 전부는 내부 구조로 건축하도록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를 사진 찍어서 그림 그리고 필기하고 하지 말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림을 보고 자꾸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책을 안 보고 그림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 또 선생님이 자기보다 어리다고 숙제 안 하고 하시면 안 돼. 아셨죠? 네. 근데 저 보기보다 나이 많습니다. 40 훨씬 넘었다. 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봐,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해, 같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해당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에 걸친 경우에는 기준을 330 합니까? 660입니까? 660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라. 한 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다면은 건폐가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넓은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걸치더라도 건축물이 제일 먼저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역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쓰는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치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단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쓰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거나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더라도 또한 같다. 즉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더라도 건축물 전부는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받는 거고,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대화 구조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259페이지 봅니다. 259페이지 참고 밑에 봐요. 3번.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규정에 불구하고 동그라미예요. 각각의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고도지구와 방화지구의 행위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또 안 같다 그랬죠? 네. 근데 거기서 봐. 거기서 두 번째 줄 봐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을 걸쳤는데 두 번째의 가로에 봐요. 둘 중
규모가 작은 부분이 녹지적이고 녹지적의 그친 면적 규모가 얼마 이하?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에 적용을 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 탓이에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안 되면은 거기서 포기하셔야 됩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로 반복하십니까? 인터넷 강의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올해 자격증 받는 거고 미루두고 내년에 하기로 하면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루지 않고 누가 해내는 싸움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편 특례까지 다 했어요. 이제 25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워버립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25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잠깐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요. 밑에 뭐가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뭐죠?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잖아요. 도시가 수립하면은 도시계획이고 군 단위를 수립하면은 군계획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도시계획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은 군계획이 있고요.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붙인 거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전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지구편, 그리고 용도구역편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온 거고요. 우리는 방금 전에 대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행위 제한 특례 규정을 공부한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3번이 뭐죠?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네 번째가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해제,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몇 년이죠? 3년 내에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즉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함으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행정계획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공적으로 개발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합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 금필, 용적률 등이 완화가 됐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3년 내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동네는 개발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편을 공부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것도 지문 속에 수차례 시험이 나온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O 믿겠습니까? O.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한다. OX, X. 그 다음에 지구 단위가 뭐죠? 지구 단위. 지구 단위 할 때 지구는 뭐죠? 일부죠, 일부. 한번 봐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잖아. 그럼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하나의 도시와 군이잖아. 그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라 그래. 지구 단위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야. 아니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가 뭐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까요? 24회, 25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미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미줄 거예요. 이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이잖아.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핵심이야. 그게 일부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지구 단위 할 때 지구는 뭐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야.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 손 떼시죠. 도시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그리고 양호한 환경 확보,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O.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돼요. 이 기본이죠. 이 부분이 수차례 시험 나온 거죠. 정답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무엇인지, 그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이제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그래, 책장 넘겨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260페이지. 260페이지 펼쳐두시고 가끔 교재를 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저를 보실까요? 교재를 보면 그림이 현장이 보여요? 글자만 보여요? 글자만. 그래서 현장을 보셔야 되니까 고개를 일단 드는 게 좋아요. 서울. 서울은 용도 지역이 무엇이 많습니까? 농림지역이 많습니까? 도시지역이 많습니까? 서울시 행정구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제일 많겠죠. 서울시 행정구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차를 보여야 돼요. 이 도시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요. 그중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고, 그리고 나가면은 뭐죠? 도시지역 외. 지금 도시지역 외라고 말씀하신 분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실력이 좀 넓어지는 거죠. 무조건 고개 숙이고 별표놓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적 안에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도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줄줄 나와야 되냐면은 도시적 밖에, 그럼 도시적 밖에는 용도지역이 뭐죠? 불러주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어, 3개. 이 3개를 목차를 외워야 돼. 이 3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부터 되면 돼요. 오늘부터 되면 합격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문제풀이 할 때도 이 정도로 넓게 보지 못하고 늘 고개 숙이고 쪽지에서도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운전할 때 이렇게 해서 늘 한번 보고 합니까? 좀 봐야 됩니까? 그렇게 좀 넓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 룸미러는 화장 고치는 게 아니고 뒤에 상을 보는 겁니다. 그죠? 신호 받을 때 그거 보면서 막 눈곱 띄고 하면 안 되죠. 화장 고치고. 네, 뒤에 보시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첫 번째, 이걸 외워야 돼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말씀하신 분은, 네, 감사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무조건 계획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일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49%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됐다면 면적이 얼마 나오죠? 30만 정도 이상이 나와야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개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이상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목차.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되고 아니면 무엇을 지정해야 됩니까? 그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이 도구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상관없이 용도지구를 폐지합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럼 봐요. 여기 무슨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건축 제한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못하게 됐습니까?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정답을 결정한 적이 있는 거죠. 숨생은 계획관리지역의 신도시 개발 요건 쪽지에서 다 외웠는데 이거 목차를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시험 보면 목차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이런 것만 계속 쪽지에서 외우다가 시험지 받으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안 배운 거 나오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지구 단위 그걸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해할 것이 있고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죠? 3개. 일단 여기까지 외우시면은 수험 준비에 40%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정 대상은. 그 나머지를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거죠. 한번 봐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임의적 지정 대상.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봅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임의적 지정 나와 있습니까? 지정하여야 할 대상입니까?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할 수 있는 대상.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네.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1번. 11번. 몇 번 발표하죠? 8번. 8번 발표하면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을 고개를 드시면 외워드릴게요. 고개 드시죠? 외워드릴게요. 여기 생각해봐요. 서울시 녹지지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녹지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구역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한 번 지정된 녹지지구는 영원합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까? 녹지지구로 묶여 있다가 개발 가능한 용도지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봐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은 서울시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잖아. 이렇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은 그 변경된 지역 전부나 일부를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평택시 주변의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상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시에서 뭘 지정하죠?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3년 내에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인데 개발제한구로 묶인 곳이 있죠? 도시제한구로 묶이겠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물질 사이에 시가지가 조성되면 무엇으로 묶이죠? 시가와처로 묶이죠? 그럼 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구역과 시가와처구역과 다른 분밀에 의해서 공원 등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로 개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구역과 시가와처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구역은 그 전부나 일부를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현장을 보니까 여기에 무대기가 있잖아, 무대기가. 근데 아까 인천이라면은 바다가 있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국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거라고. 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법을 안 만드는지 알겠죠? 해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바다니까. 바다에 공장 짓고 아파트 안 지으니까. 그 다음에 다 외웠네. 근데 그게 이제 8번, 1번부터 7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이거예요.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잠깐만요. 서울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대지를 조성하고,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광단지 조성하면은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도시개발, 정비사업, 택지개발, 관광특구,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면은, 산업단지 개발하면은 서울시 전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지 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이런저런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은 전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걸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 조성하고 대지 조성하고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그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8번만 야무지게 외우시면 되잖아. 그 중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에 나가면 반드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교재 필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업과 니은이 뭐죠? 기업이 줄 거죠?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니은번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택이는 그렇게 오잖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동그라미 1번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에요. 10년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기업가 니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기업가 니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기업은 시가버처준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가버처준구역과 공원으로 묶여다가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비적 지정 대상에서 뭐로 바뀝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로,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도 이비적 지정 대상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가버처준구역 할 때 시 동그라미, 녹지지역 할 때 니은분의 녹 동그라미, 신호기는 10년입니까? 30만입니까? 30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지구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정태기는 10년이죠.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시가버처준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구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